학교에서 만났는데 면전에 대고 얘기를 한 거래요. 너네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이놈들아. 니네가 낸 이 잡지가 바로 그 어리석다는 증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와.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유전학 수업이란 유전학을 왜 얘기하냐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이 꽤 오랫동안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전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 아니 실제 대학에서 배우는 유전은 그리고 연구자들, 유전학자들이 다루는 유전은 이런 모습인 건가? 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배우는 건가? 유전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일상에서도 많이 듣고 보고 쓰는 표현이죠. 네. 가장 편하게 뭐 선생님은 엄마를 더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더 많이 닮았어요? 네. 자, 요즘에는 뭐까지도 할 수 있게 됐냐면 뭐 개인적으로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어떤 그 면봉으로 어떻게 딱 긁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저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줘요. 네. 이렇게 한 단돈 10만 원 정도면 손쉽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고 때로는 이제 매체들에서 다룰 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뭘 하면은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뭐 어떻게 된다.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즉 뭔가 유전이라는 것의 엄밀성을 많이 생략하고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분자생물학 혁명 이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실제 유전학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루고 있는 이 유전이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학의 역사와 여기부터 오늘 할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를 보전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쵸. 네. 이 현상을 학문적으로 설명해 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전학에서 하고 싶은 건데요. 현대 유전학은 결국 유전자, DNA를 중심으로 해서 생물학의 다양한 분야를 쭉쭉쭉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학 교육이 왜 중요할까도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런 모습이지? 난 얼굴은 왜 이렇고 키는 왜 이렇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구나. 즉 뭔가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뭔가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가치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전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잘못 이루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하다. 우생학에 기반해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학살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과학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위험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까지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개인에게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라는 이런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요. 유전자라는 게 이미 일상화된 이 사회에서 기본 원리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신중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단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202 개정이 이제 지금 적용될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는데 멘델 나오죠. 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멘델이라는 어떤 그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로 완두를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걸 처음 배우고요.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개별 유전에 대해서는 사실 1학년 때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까 거기서 배운 게 다인 거예요. 중학교 그치, 3학년 그치. 때 배운 게 유전의 끝인 거예요. 어머. 근데 만약에 생명과학을 내가 2학년 때 선택을 했다. 유전이 어딨어? 없죠. 네. 그리고 나서 3학년에 올라가서 만약에 내가 생물 재밌는데 조금 더 선택해볼까 하고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유전이 나와요. 유전 형질 나오고. 유전 배우기가 빡세네. 네.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유전학에 대해서 다루고 접할 일은 없는 없다. 거죠. 지금 3학년 때 배우는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에는 멘델에 대해서 배우진 않아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게 왜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멘델의 유전으로 대표되는 단일 유전자에 의한 어떤 형질 결정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되게 복잡한 유전 현상에 대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좀 넓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다. 대학교 때 보통 배우는 일반 생물학이죠. 소위 말하는 왜 우리가 유전학을 다룰 때 그 멘델의 유전 원리를 항상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냐. 오늘은 그 이후에 추가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유전이랑 유전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전학은 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등장을 했다. 네. 지네틱스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베이트슨이라는 분인데 시작은 다윈하고 멘델입니다. 다윈이 다연 선택과 그 다음에 뭐 유전적 변이, 다양성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주장하고 난 이후에 저거를 실험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에 뭔가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다윈이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윈이 자연 선택을 기반으로 한 뭐 종의견을 발표할 때 저 때는 유전자적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유전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은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멘델이 수학적 규칙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 네네. 하지만 연속적인 변이에 대해서는 멘델이 설명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멘델의 유전인데 네. 뭔가 대립 형질이 명확히 뚜렷이 보이고 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바로 결정되어 가는 과정들이 우리는 너무 이제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모습으로 배우죠. 하지만 실제 유전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진화론에 힘입어서 이 종분화는 느리고 지속적이냐 아니면 빠르고 중요한 변화에 의한 것이냐. 답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했던 거죠. 한쪽 진영은 생물 측정학파, 한쪽은 네. 이제 멘델주의 유전학자, 뭐 이렇게 부르는 진영입니다. 멘델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은 변이의 본질은 불연속적이다. 그거를 연구한 방법은 완두나 이런 다른 식물을 교배함으로써 유전 단위의 분석을 일어났고 대표적으로는 멘델의 분리 독립의 법칙이고 그 결과로 유전학이라는 분야를 정립하게 됐다. 반면에 이제 생물 측정학파 같은 경우에는 변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집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개나 새우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연속적인 변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집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대립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 초에 처음 대립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처럼 많은 DNA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이 했던 실험이나 자신들이 했던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 대립은 뭐 자명한 거였고요. 이게 1900년대 초에 멘델 연구가 재발견이 되면서 대립이 격화됩니다. 왜냐하면 뭐야? 이런 좋은 연구가 있었어? 이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네. 라고 이제 멘델주의자 쪽이 흔쾌히 환영하면서 주장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래서 그 학파의 이름이 멘델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의 연구에 대해서 진화가 불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를 너무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면에 생물 측정학파, 유전이라는 건 우리가 주장한 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한 사례, 저 예외적인 저 사례만 멘델이 뽑아낸 것일 뿐 실제 진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일단 네. 가운데 있는 분은 라파엘 웰던. 이분이 생물 측정학파의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왼쪽에 계신 분은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다윈의 외사촌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고 통계에서 흔히 쓰인 뭐 회귀 분석, 뭐 상관관계 뭐 이런 말들 요새 많이 쓰는데 네. 그런 용어들을 처음으로 이제 정립한 분이고요.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웰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 시너지를 내게 되죠. 이러던 차에 이제 웰던은 개나 새우의 다양한 형태적 변이를 보다가 대규모 생물학적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된 거예요.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니 관계도 파악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마침 누굴 만나냐면 통계학자인 피어슨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통계학 분야에서는 또 대표적인 엄청난 분이신데 이분들이 1891년에 이제 만나게 돼요. 네. 그리고 웰던이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셋이 회동을 하게 되고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깐부치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데이터라는 소스를 가지고 통계학적 기법을 접목을 했더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마구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이 통계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업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완두 잘 봐라. 네. 멘델은 노란 완두, 녹색 완두를 이야기했지만 변이라는 게 완전히 진한 초록과 진한 노록 딱 이런 어떤 그림 같은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완두를 재배해서 생물을 볶고 보면 실제 생태학 연구를 하면서 저런 데이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얘네는 아리까리한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A, B에 속하는 게 예를 들어 멘델의 어떤 유전 원리에 따르면 우성이라고 하고 BC 구간이 열성이라고 했을 때 그럼 AB 구간에서 A 쪽 끝에 있는
것과 BC 구간에서 뭐 C 쪽 끝에 있는 그것과를 교배했을 때의 결과와 그다음에 AB 구간에서 B 쪽 끝에 있는 개체와 BC 구간에서 B 쪽 끝에 붙어 있는 것을 교배했을 때 결과가 과연 항상 똑같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게 되죠. 생물 측정학파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다양한 이제 예시가 되고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 결과들을 피어슨이 보강해주면서 이제 저들의 어떤 연구가 점점 이렇게 체계를 갖추게 되죠. 기니피그입니다. 어머나. 지금 네 마리가 보이시죠? 네. 왼쪽에 있는 큰 친구들 저 위에 사이오가 아빠고요. 댐이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둘의 교배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오른쪽에 있는 O랑 O' 개체예요. 네. 좀 작게 그려놨죠. 새끼들이니까. 지금 저 수많은 A, B, C, D, E 막 이런 게 있는데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봐봐라. 맨델은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형질만 얘기했지만 기니피그들의 털 색깔을 한번 보자. 지금 사이어 같은 경우에 얼룩무늬 저 지금 검은색 네. 털이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저 몸의 뒷부분 저렇게 나 있죠. 네. 그다음에 댐 같은 경우는 약간 위치가 다르죠. 네. 근데 자식들을 봤을 때는 자식들도 위치가 다 달라요. 네. 근데 면적도 다르죠. 즉, 저 그림에 의하면 다양한 A, B, C, D의 유전자들이 점진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제 논거로 쓰게 됩니다. 그럴싸한가요? 네. 네. 아, 좋아요. 일단 웰던. 맨델주의가 주장하는 진화 과정은 거추장스럽고 입증할 수 없는 가설일 뿐이다. 누가 봐도 생물 측정학파죠. 너네 그냥 가설이잖아. 실제 네. 유전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 너네 그냥 그 모델링 거잖아. 맨델주의자들은 맨델주의는 이전까지 형편없이 부적절하고 모순되는 수준에 머물던 유전이라는 사실을 조화롭게 설명해낸 훌륭한 이론이다. 그래서 그 맨델 이론 덕분에 유전학이 그 뒤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요. 그쵸. 여기에 이제 피어슨 통계학자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기름을 한번 확 끼워줘드려요. 맨델주의자들은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려 하는 이론과 그 숫자들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증명할 생각은 안 한다. 너네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도 못하고 그게 이걸 의미하는지도 말하지 못하는 너네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은 피어슨도 이제 후대에 굉장히 이제 뭐 유명하고 이제 위대한 통계학자가 됐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아직 그런 명성이 없었을 시기잖아요. 기존의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들과 손을 잡고 새로 학술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바이오메트리카라는 이제 잡지, 학술지, 저널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연구들을 계속 실게 될 거고 그럼 그 연구 하나하나가 이들의 또 근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역시 맨델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논쟁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통계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이티스는 오. 학교에서 만나는데 면전에 대고 어머. 얘기를 한 거래요. 오. 너네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이놈들아. 니네가 낸 이 잡지가 바로 그 어리석다는 증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 와. 근데 뒤에 얘기들을 보다 보면 이분이 이 정도로 화가 날 만하긴 해. 서로 심한 말들이 오고 가는데 왜냐하면 피어슨 이분도 입담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여기 보면 생물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물에 대한 과학이 정밀과학, 즉 수학적인 과학이 될 기회가 왔다. 즉 수학 없는 과학은 그동안은 너네는 아니었어 라는 얘기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사람들은 유전과 진화 문제를 새로운 견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직접 계산을 하지 않는 생물 측정은 기생충과 다름없다. 와우. 이런 말들을 갖다 이제 폭격기처럼 꽂기 시작합니다. 1901년에 바이오메트릭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논문을 통해서 계속 대립각은 세우게 됩니다. 네. 여전히 피어스는 유전의 연속성을 주장을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양한 생물들의 여러 특성을 전부 다 측정한 데이터, 수천 개의 데이터를 우린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드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지금으로 치면 인구총조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많이 했었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정도로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하는 나라인데 피어스는 그래서 유전이라는 게 너네가 통계를 무시하냐? 너네가 이걸 유전학을 연구한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 통계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마치 그렇게 영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걸 조사해 놓고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 데이터를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이테슨도 반박을 해요. 그래서 너네가 하고 있는 통계학적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부터 피어슨이 결론을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데이터는 당연히 인정해. 왜냐면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모은 것들이니까 그거 인정. 그 다음에 그거를 뭔가 분석하기 위한 상관계수를 도입을 해서 통계학적으로 풀어가는 과정도 인정해. 그런데 그걸로부터 생물학적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가 너무 비약을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게 돼요. 그 여기에 대해서 피어스는 지지 않고 재반박을 하죠. 네.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통계학을 사용하지 않는 너네의 생물학은 낡은 생물학이야. 올드스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낡은 네. 생물학, 구닥다리야. 이렇게 비판을 구닥다리야. 하게 되죠. 구닥다리야. 역시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지금 양쪽 진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맨델과 그다음에 반대쪽은 지금 연속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네. 통계학자까지 나타나가지고 통계학이잖아. 통계학적으로 처리해야지. 그 다양한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왠지 지금까지의 논리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뭐야 그러면 맨델주의자들이 틀렸고 생물 특정학파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체 논의의 시작 자체를 우리가 맨델 위주의 유전학을 배우는 거에 문제 제기로 시작을 했고 그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면 맨델주의자들은 그럼 잘못된 주장을 했고 그걸 비난하고 계속 꾸준히 자신들의 연구로 덮으려고 했던 생물 특정학파가 혹시 맞는 소리를 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럴 맞죠? 수 네.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럼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럼 안 틀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그럼 뭐 쟤네는 틀린 건가? 틀렸다면 우리는 왜 배우지 이건데 왜냐면 통계라는 건 생각해보면 이 집단의 평균 키는 뭐 2m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통계잖아요. 평균값을 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더 이상 나는 뭐 170의 키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뭐 180의 키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의학자들. 왜냐면 의학이란 분야에서는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특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통계 처리를 해버리면 그것들이 전부 다 묻혀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계는 굉장히 위험한, 단순화시켜버리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냐면 생물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즉 생물학 연구라는 게 꼭 그렇게 양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쫙 압축을 해가지고 의미를 뿜어내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개체들의 어떤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이 인체 안에서 혹은 생물체 내 안에서 어떤 생리학적 일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중요하다. 관점이었던 거예요. 네. 맨델주의자들은. 네. 그쵸? 네. 또 그 말이 또 틀리냐 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통합을 봐야죠. 일단 우리는 결과적으로 통합을 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그러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 당시에는 그걸 둘을 융화시킬 만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누군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통합의 시대를 연 누군가의 존재가 절실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